일을 하고 있는 이용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사개발센터에서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오늘 여러 교수님들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하시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 또는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 조금은 너무 또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수님들의 조언도 시간이 된다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잘 보이시나요? 네. 메타버스와 인문학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 전공자지만, 인문학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인문학이지만, 사실은 인간과 기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격변의 시대, 다시 말하면 새로운 혁명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는 또 그 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오히려 지금 이 즈음의 인문학은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을 해석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것도 인문학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라고 하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기술이 거인이라면 인문학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인문학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메타버스를 한번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우리가 흔히 이제 3D, VR, AR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만, 그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마치 20세기 초에 기차라고 하는 새로운 수단이 인간이 풍경을 바라보는, 그 기차에서 차창 밖으로 바라보이는 그 스펙타클한 풍경으로 인해서 20세기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미디어들이 등장할 수 있었고, 인간이 세상을 실감하고 지각하는, 베냐민식으로 얘기하면 촉각에 대한 새로운 혁명이 이루어졌듯이 메타버스 역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가상세계라고만 생각해왔던 새로운 세계, 2차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바뀐 것이 아닌가, 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점이 바로 메타버스이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것이 가상과 현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전후 관계나 선후 관계, 아니면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식의 분리와 단절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과 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 그 적극적 태도가 메타버스이고요. 또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같이 진화, 같이 공진화하면서 그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가치들이 창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낯설어하지 않고, 그 진입장벽이 기술에 의해서 낮아졌지만 그것은 기술의 역할이고, 사실은 그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그 이면에는 결국 우리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향적 관점들이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라고 하면, 결국 메타버스는 꼭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메타버스는 최근에 들어서 핫한 키워드이긴 하지만, 이미 대중문화 속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 문화산업 영역에서는 메타버스는 이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었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1999년에 SF 영화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어냈다고 평가받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사실은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메타버스를 영상으로 구현하고, 또 그런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게 될 디스토피아의 암울함을 굉장히 잘 스토리텔링 했습니다. 아마
이 영화는 워낙 유명해서 뭐 여러 교수님들도 한 번쯤 보셨을 건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모피어스가 레오에게 두 개의 알약을 건넵니다. 하나는 거짓이지만 안락한 시뮬레이션 세계에 머물 수 있는, 또 하나는 고통스럽지만 진실된 세계. 자, 그 중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네오는 결국 디스토피아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스티커시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즉 네오가 그 진실의 세계, 고통스럽지만 진실의 세계를 선택하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진짜라고 믿었던 세계는 사실은 가상, 거짓 세계였고 진짜 세계는 저렇게 기계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기계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그 모습이 진짜 진실의 세계였죠.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시리즈가 매트릭스 2, 3로 가면서 조금 더 상업화되고 조금은 그 매트릭스 1에서의 그런 철학적 주제들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가상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도 뭐 잘 나타나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이미 벌써 20년 더 됐네요. 1999년에 영화 매트릭스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후에 2009년에 또 아바타라고 하는 이 영화도 역시 뭐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뒀는데요. 자, 이 영화를 메타버스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매트릭스와 아바타는 조금 좀 차이가 있죠. 특히 이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육체와 의식이 분리가 되는데 뭐 아바타를 보셔서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주인공 제이크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의 원래 육체적 정체성을 버리고 그가 새로운 존재를 선택하게 되는 새로운 가상 육체를 자신의 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나비적 용사로서의 그 삶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것도 10년 전에 저는 이제 이게 아바타도 역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세계를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SF 영화라면 10년 전 매트리스가 보여줬던 현실과 가상에서 2009년 아바타가 보여주는 현실과 가상은 분명히 다른 시간과 공간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년은 아니지만 2018년에 묘하게 어쨌든 거의 10년 간격으로 새로운 SF 영화들이 새로운 메타버스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2018년에 상영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웨이드가 게임 속 세상에서 악과 싸우는 전형적인 영웅 서사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시공간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메타버스가 그 앞에 있었던 매트릭스나 아바타의 매트릭스로 그 메타버스는 다른 점은 이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현실에서의 어떠한 일이 가상세계에 영향을 주고 가상세계의 일이 거꾸로 현실에 영향을 주는, 다시 말하면 현실과 가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오히려 그 앞에 두 영화보다도 훨씬 더 몰입과 생활형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적인 일들이 단순히 그냥 꿈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구분되거나 경계로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몰입과 생활형의 메타버스를 스토리텔링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근대 과학의 맨 앞자리에 뉴턴이 만들어낸 절대적 시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있다라면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건 과학이지만요. 이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중문화 속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요즘에 이제 멀티버스라는 말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벤져스의 세계관이 사실은 어벤져스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의 그 시간과 공간은 양자역학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양자역학을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런데도 우리가 어벤져스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복잡다단한 멀티버스의 세계를 별로 낯설어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평행이론이라든지 또 하나의 세계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메타버스는 기술이 기반으로 했지만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연유가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파생된 어떠한
관점과 태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저는 상상은 항상 현실을 앞서간다고 보는데요. 이 세 편의 영화를 한번 주인공 시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오와 제이크와 웨이드를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물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세계 내에서의 영웅들이죠. 사실 이거는 영웅서사예요. 셋 다 영웅이야.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네오 같은 경우에는 선택받은 자예요. 본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알력을 주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어떤 상징들이 있죠. 특히나 예수의 어떤 희생과 부활 같은 것들이 영상적으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트릭스는 선택받은 자, 그 다음에 견고한 이분법을 파괴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아바타는 선택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신과 같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영웅으로서, 인간은 인간인데 영웅으로서의 탁월한 자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굉장히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그다음에 강력한 적과 맞설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세계의 수호자이죠. 마지막에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의 웨이드는 그냥 평범한 평민입니다. 앞에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고 인간이지만 영웅이라면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루저예요. 오히려 그런 가난한 하층민 루저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서 오아시스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배자로서의 삶과 그 현실의 삶이 또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학의 어떤 형식의 변화를 신화, 전설, 민담, 소설, 로망 쭉 살펴보면 사실은 매트릭스 세계관은 신화적 세계관이고요. 이 아바타의 세계관은 영웅서사, 로망스의 세계관이라면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세계관은 근대 이후의 소설의 세계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서사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저는 그렇게 분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10년을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각각의 메타버스와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의 서사 전략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건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이제 영화 속에서의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메타버스 그거 컴퓨터 게임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가상현실의 또 다른 이름이야. 아주 조금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이건 뭐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스타트업에서 그냥 무언가 새로운 것처럼 뭐 메타버스가 막 새로운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온라인 게임에서 보여줬던 버추얼 리얼리티가 특히 메타버스 아니냐. 또 지금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샌드박스라든지 노블록스 같은 거 전부 다 컴퓨터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이 곧 메타버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상세계, 즉 메타버스를 가상세계라고 본다면 컴퓨터 게임이 보여주는 가상세계의 몰입도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D 형태의 도트 기반의 메타버스보다 훨씬 더 몰입도가 크죠.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컴퓨터 게임이 가져다 주는 몰입감은 가상세계 안으로만 집중시킵니다. 사용자를 현실로부터 차단시키고 내부로만 몰입하게 만듦으로써 현실과 가상이 순환적으로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순환적 생태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리니지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롤을 되게 좋아하죠. 저희 아이들 롤을 좋아하는데 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니지나 롤은 공통적으로 굉장한 몰입도가 있어요. 특히 롤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에 30분에 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하는 순간만큼은 옆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남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롤을 할 때 방해해봐라. 화를 내는 게 정상인데 화를 안 내고 너의 전화를 받아줬다는 건 너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다. 뭐 그런 유머도 있거든요. 리니지는 사실은 뭐만 있느냐? 그냥 그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해. 오로지 그것만이 리니지의 가장 중요한 욕망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리니지에서 아무리 자기가 강해졌다 하더라도 그가 현실 세계로 나오면 리니지의 그 강함이
현실 세계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리니지에서 무슨 아덴이라든지 굉장히 고가의 무기 같은 걸 팔아서 그걸 재화로 만들어서 뭐 그걸로 돈을 번다. 네,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사실 그리고 불법이죠. 게임 세계 내에서의 원래 그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규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간의 어떤 자본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게임의 세계 안으로 유저를 몰아넣긴 하지만 그 게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몰입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건 결국은 뭐냐? 현실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현실과 가상이라고 나눠놨는데 메타버스는 그냥 현실과 가상이 그 하나가 전부 다 메타버스라는 개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의식적 수준의 진입장벽 없이 넘나들어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학자가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몰입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어떤 행위에 깊게 빠져서 그 순간에 개인이 시간의 흐름과 자신의 어떤 자아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를 이 칙센트미하이가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몰입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은 뭐냐? 외적 보상을 바라고서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 목적성을 가질 때 가장 순수한 의미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몰입이라는 것은 그 몰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뭐 강해진다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한다거나 권력을 갖는다거나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오는 그런 결과물에 대한 욕망이 온라인 게임의 몰입도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몰입을 제공해줘야 메타버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컴퓨터 게임에서 보여주는 몰입과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주체의 투명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주체의 투명화라는 건 내가 나와 도구 사이에 나와 가상세계 사이에 거리감이 투명해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투명해져서 그 거리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도 저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도구적 거리를 느끼시나요? 이제 스마트폰은 거의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됐어요. 어느 순간 저와 스마트폰은 한 몸입니다. 이게 육체적으로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의식적으로는 이미 투명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몸에 칩을 이식한다거나 아니면 안경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하여튼 많은 학자들이 또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앞으로는 인간이 직접 미디어가 되는 즉 반인 반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기계인. 막 그렇게 됐을 때 반인 반기의 그런 어떤 기술의 시대가 왔을 때 과연 이 주체라는 거는 인간 주체만을 주체라고 볼 수 없겠죠. 저는 제가 사용하는 제 스마트폰도 충분히 주체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교수님들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구글에 보면 교수님들이 검색한 검색어들이 히스토리로 남아있죠. 교수님들이 방문한 사이트들이 각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결국 뭐냐? 내가 사용하는 도구는 나의 이미 이런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는 이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밀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 세계에 대한 어떤 몰입감이 더 강해지는 거겠죠.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결국 자기 목적적인 경험이어야 되고요. 그것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보상에 주어져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메타에드 스타디를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를 아날로그 강의를 디지털로 그냥 옮겨가지고 메타버스에서 하는 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치 그냥 아날로그 텍스트를 디지털 텍스트로 바꿔가지고 아래 한글상에서 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모든 걸 다 완전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의 메타에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단어지만 메타에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육이 놀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놀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그 안에 빠져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 교육의 패러다임으로는
사실 좀 우리가 망설여져요. 저도 그래요. 과연 교육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가장 이제 어려운 게 평가예요. 저는 저는 이제 교육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마치 게임에서 레벨이 있듯이 어떻게 그 아이에게 보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스테이지, 뭐 게임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스테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될까? 너무너무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민은 결국은 인문학 하는 뭐 사람은 혼자 살지 고민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뭐 교육학 하신 모든 그런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해야 메타에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타에듀에서는 학습,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놀이처럼 그것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호접지몽 이야기 많이 하죠. 몰입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장자몽인데요. 저는 몰입을 육체 몰입과 도구 몰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육체 몰입이라는 건 육체가 몰입의 수단이 되는 거고요. 도구 몰입이라는 건 도구를 통해서 몰입을 경험하는 건데 메타버스는 이 육체 몰입과 도구 몰입이 결합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몰입의 단계, 인간과 이 도구 사이의 몰입의 단계를 저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교환의 단계, 교류의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교감의 단계입니다. 아직 지금 우리는 교류의 단계까지는 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그 포켓몬고 같은 AR 게임 같은 것들이 결국은 현실과 가상, 현실과 증강현실이 교류하는 거죠. 교감이라는 건 감정을 나누는 거거든요. 만약에 교감의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는 뭐를 인정해야 되느냐? 인간만이 이성적이고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고 인간만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한 발 물러나야 돼요. 즉 인간 주체와 비인간 주체가 공히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하나의 시민이에요. 인간만, 그러니까 물론 주도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 주체와 비인간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 주체, 즉 인간과 도구의 상관계수가 0에 수렴하는 완전 몰입의 단계. 아마 그게 이제 아마도 메타버스가 꿈꾸는 또는 메타버스가 가야 될 가장 온전한 형태의 몰입이 될 것이고요. 아마 그게 이제 장자가 이야기했던 호접지몽의 세계가 기술적인 구현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하유지나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인간을 우리가 비유하는 많은 그 사회학적 논점들이 있죠.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 자, 이 후이징하는 놀이라는 거는 뭐를 뛰어넘어야 되느냐? 생활의 즉각적인 필요를 더 뛰어넘어.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놀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노동이겠죠. 그러니까 놀이와 노동을 구분을 할 때 아마 그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과정이냐, 아니면 즉흥적이고 유희적인 과정이냐. 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상 인간의 생활을 넘어서는 거라고 하이징어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드디어 제페토가 유니콘 기업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메타버스 기업이죠. 이 제페토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그 안에서 제페토의 유저들이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크리에이터로 등록을 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 디자인한 거를 물론 그 안에서 이제 통용되는 화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페토의 그 크리에이터들은 사실은 놀이를 하는 걸까요? 노동을 하는 걸까요? 그게 굉장히 구분이 애매해지죠. 그들은 그 안에서 즐겨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대가나 보상으로 돌아와. 즉, 메타버스 안에서는 놀이와 노동의 구분이 그 경계가 무너져야 됩니다. 마치 제가 아까 메타에듀도 학습과 놀이의 경계가 무너져야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사실은 메타버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이고 호모 파베르이고 호모 루덴스입니다. 근데 사실 호모 사피엔스라는 건 생각하는 인간, 사유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물론 뭐 감성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인간보다 더 지적인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태어났죠.
알파고는 그 인간이 만든 가장 지적인 스포츠라는 바둑에서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AI가 인간보다 더 사피엔스예요. 호모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제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도구를 사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고 문학 작품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때 호모파베르도 이제 인간만이 호모파베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유일하게 기계는 결코 유희와 논리적 관점에서 놀이를 할 수 없어요. 저는 호모 누덴스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인간의 특징이 아닐까? 자, 그런데 이제 후이징어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후이징어는 놀이와 노동을 구분했지만 앞으로 21세기의 메타버스 안에서의 새로운 놀이하는 인간은 놀면서 그러니까 놀이와 노동을 같이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간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인간에게 도구라는 건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요. 사실은 도구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도구와 더불어서 자신의 세계만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도구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계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총체적 관념 또는 총체적 또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갖고 있는 관념의 투사인 거죠. 메타버스의 새로운 인간형은 어떤 사람이냐? 놀이와 교육, 놀이와 노동을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형인데 저는 그래서 그 새로운 인간형을 한번 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인간형이라는 거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적 공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반 일리아치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공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컨비비얼리티라고 이제 이 사람은 제안한 게 뭐냐면 같이 모여서 같이 즐겁다. 이게 공생공략이라고 하는 컨비비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 제안을 했고 이 개념에서부터 사실은 그 개념의 영감을 받은 MIT의 뛰어난 해커들이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 PC라는 걸 만들어내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컴퓨터는 개인용 PC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기업이나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스널 컴퓨터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MIT에 다니던 해커들이었어요. 화이트 해커들이죠. 그 화이트 해커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감과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컨비비얼리티라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살며 함께 어울리는 것. 저는 메타버스가 결국 뭐냐? 공생공략, 컨비비얼리티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 컨비비얼리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생인데 그 앞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자율적 공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뛰어드는 것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뛰어드는 것. 공부가 왜 재미없어요? 스스로 하고 싶을 때는 공부도 재밌지만 사실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거의 없죠. 대부분 억지로 하니까 공부가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스스로 재미있게 다른 사람의 의지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 세계 안에 뛰어들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그 경험이 재미가 있고 감동도 있고 동시에 보상도 주어져야 된다. 물론 오늘은 제가 얘기 못하지만 그 보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그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보상을 주어질까라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사실 뭐냐면 보상의 개념이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면 그 공유하는 것만큼의 보상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가상화폐로 하려고 했던 게 사토시가 처음에 생각해냈던 동시에 이 현실 공간의 실물 경제의 어떤 모순을 뛰어넘는 뭐 그런 의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놀이를 즐기는 이유는 재밌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건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얼핏 보면 두 개가 서로 엮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재밌게 생존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물론 그 메타버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있지만 제페토에서 성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실제 유저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성공을 거둡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어떤
부와 명예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신들이 하는 일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 안에서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메타버스는 호모 사피엔스도 필요하고 호모 파베르도 필요하고 호모 루덴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는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로지 인간만의 영역은 뭐냐? 바로 놀이, 유희, 즐겁게, 재밌게, 자율적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바로 그 의지, 이건 이제 인간의 영역인 거죠. 저는 그래서 21세기의 메타버스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프리커넥터라고 하는, 조금 이 용어가 조금 아직 생경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한번 개념을 만들어 봤습니다. 프리라는 건 크리에이티브, 즉 창의적인 뜻이고, 커넥터라는 건 이제 연결자. 그래서 크리커넥터는 뭐냐? 창의적 연결자.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현실과 가상, 자연과 인공자연,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지식과 사고, 정보, 우리가 사실은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요. 저희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식이나 학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철학 공부한다면 저는 이미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그 철학의 네트워크를 아직 그렇게까지 제 눈이 밝진 않지만 끊임없이 연결된 철학의 학문들을 저는 탐색하는 길, 그게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역시 결국은 연결이에요.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더더욱인다. 더 많은 연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크리커넥터를 뭐라고 정의 내리느냐? 메타버스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해석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주체와 편집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고와 자율적 공생을 위한 타자와의 공감 능력과 주어진 공간과 도구를 활용해서 효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술, 즉 사고, 공감, 기술, 이 세 가지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새로운 신인류를 크리커넥터라고 명명을 했고요. 메타에듀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되느냐? 크리커넥터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제가 아까 양자역학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노렐리라고 하는 이 학자, 우리나라에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이 번역이 됐는데요. 이 노렐리라는 이 책에서, 이 양자역학에 대한 책이지만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상호작용, 관계, 네트워크란 말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물질의 기본은 입자인데요. 입자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간도 공간도 구성될 수 없다라고 보아지는 거죠.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접합점에서 우주가 나뭇가지처럼 퍼져나간다고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수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미 몇백 년 전에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많은 가상세계 가운데 단 하나의 세계만을 선택했는데 그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뭐냐? 그건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멀티버스가 있는 거죠. 멀티 유니버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메타버스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현실 세계 하나만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무수히 많은 가상 세계에서 선택한 또 하나의 현실 세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가상 세계라고 부르는 거에 반대합니다. 메타버스, 오히려 이제는 현실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메타버스라는 말로 현실이라는 그 용어를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뉴턴 역학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현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객체가 현실이니까.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노렐리 말처럼 그냥 상호작용만 있을 뿐이야.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뭐냐? 현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비선형적으로 주체와 공진하는 선택된 가상. 이게 아마 메타버스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추구한 핵심 키워드는 뭐 다들 알다시피 융합과 연결입니다.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도 들어보셨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근데 저는 제가 인문학을 전공해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융합과 연결, 네트워크는 인문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인문학의 사유체계가 사실은 융합과 연결과 네트워크거든요. 용어는 조금 약간 상경한 용어긴 하지만 인문학이 바라보는 학문적 태도가 바로 융합과 연결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문학과 첨단 과학기술의 이 융합과 협업은 필수적이고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문학도 중요해지는데 저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비인간 주체와 인간 주체가 메타버스의 새로운 신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출발점은, 즉 화살표는, 여기서 말 화살표라는 게요, 일방이 아니고 서로 이제 쌍방으로 도고 하지만 결국 처음 그 명령을 내리고 질문을 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메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품성은 뭐냐? 질문하는 힘. 즉 AI에게 명령을 내리고 AI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인간. 그게 아마 이제 21세기 가장 필요한 인간형이 아닐까 싶고요. 재미난 얘기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계라는 건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가속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인간은 다윈의 법칙을 따라서 천천히 진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대 산업혁명과 지금의 디지털 혁명의 차이점을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요. 근대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저희나 선생님들은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죠? 근데 이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인간이 자동차에 맞추는 거죠. 자동차는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계를 얼마나 잘 다룰지, 즉 기계가 이미 만들어진 그 정해진 스킬을 우리가 얼마나 잘 구현하고 그걸 잘 구사하는지를, 즉 4차 산업혁명 이전에 근대 산업혁명은 인간이 기계에 맞춰졌다라고 하면 테슬라 생각해 볼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굳이 자동차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는 오히려 우리한테 맞춰주죠. 우리한테 어디를 모실까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안에서 우리는 오피스, 사무실 접속할 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즉 기계적 관점에서 인간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기계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계를 훈련시키려면 기계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일이 되게 중요하겠죠. 기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는 프리커넥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본질은 연결이고요. 따라서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의 가치 사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최대의 이익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컨비비얼리티를 만들어내기 또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연결자로서의 크리커넥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의 책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영감을 받았다기엔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사실 뭐냐면 연결이죠. 그 책을 쓴 사람의 지적 세계를 제가 탐색해서 그 사람의 영감을 제 지식의 영역 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연결과 네트워크라고 보면 이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을 봤던 이 사람이 앞으로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인간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좌뇌보다는 우뇌 중심의 인간이 필요하다. 좌뇌, 우뇌는 우리가 이분법적이긴 하지만 좌뇌는 논리적 이런 거라면 우뇌는 창조나 공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메타버스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우뇌적 사고를 지닌 사람, 즉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 하이 컨셉은 뭐냐면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한 능력으로 트렌드와 기회를 감지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걸 하이 컨셉. 하이 터치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공생 공략, 즉 컨비비얼리티를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인간. 물론 이 컨비비얼리티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즐거우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분을 갖고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컨비비얼리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리더가 돼야 돼요. 그 리더가 그 집단의 공생 공략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중요한 리더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핑크의 그 개념에서
조금 그 개념을 제가 갖고 있는 트리커넥터와 연결을 시켜서 트리커넥터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윤리는 6가지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능력. 여기서 말한 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눈에 보인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죠. 어쨌든 무언가 하는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디자인 능력이고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스토리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조화로운 통합의 능력. 그 다음에 나와 타자, 나와 비인간체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낸 능력. 생산적인 놀이라는 말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놀이는 지금까지 유의적이고 소비적이라는 것이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충분히 놀이도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아마 메타버스 안에서의 노동은 생산적인 놀이로 변화되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에 의미를 부여하는 메타버스 안에서는 개개인이 곧 브랜드고 개개인이 곧 컨텐츠예요.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어필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탁월한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컨텐츠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부여도 크리커넥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 쓰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베냐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착안을 해서 기술 편집 시대 예술작품이라는 게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라는 말 전에 인공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인공자연이다. 인공자연이라는 거는 가상적 기술을 통해서 물리적 존재성을 드러내는 비물질적 네트워크 공간인데 그 안에는 이제 비인간 주체 공간 도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 다른 거죠. 비인간 주체 네트워크 공간 디지털 도구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자연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가상현실이고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체험하는 세계입니다. 동시에 총체적 조합적 사고를 필요로 한 공간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전에 저는 인공자연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 가상세계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 논문도 써보고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인공자연이 결국은 메타버스라서 인공자연에 대한 몇 가지 인문학적 관점들이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어떤 관점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제가 교감 말씀드렸죠. 컴퓨터 게임으로 살펴보면은 1980년대에 오락실했던 갤러그 같은 게 교환의 단계입니다. 지금 내가 100원을 넣으면 그 한 판의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 돈만큼 그 인공자연이 나한테 재미를 줍니다. 하지만 그 내가 지불한 화폐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게임 오버가 되는 거 이게 교환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교류의 단계입니다. 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포켓몬스터 같은 게임이 이제 대표적으로 현실과 가상 사이에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펼칠 실감 미디어, VR이 가져다줄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이제 교감의 단계인데요. 결국 자연이 이렇게 인공자연은 우리와 교환의 단계에서 교류의 단계, 그 다음에 교감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 공간을 이 사람은 뭐라고 규정했느냐? 플라톤은 공간은 관념적이나 물질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와 현실적 객체가 만나는 관계장이다. 라고 이미 플라톤이 공간에 대한 어떤 철학적 개념을 만들었는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충분히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는 이미 관계,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인공자연이 우리에게 현존감을 준다면 그것은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현실인데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물리적인 형상이나 물리적인 공간에서 주는 물질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의 세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일종의 현존감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식센트 미아이가 말했던 몰입이라는 겁니다. 지금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공자연이고 이게 메타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전혀 이분법적으로 현실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공자연을 메타버스, 그러니까 인공자연이라는 메타버스를 우리에게 현정감 있게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제입니다. 바슐라르가 한 얘기는 아니죠. 그 이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원소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자연을 이루는 사원소가 뭐냐? 물, 불, 공기, 흙. 이게 사원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메타버스에는 이걸 만약에 자연이라고 보면, 이 메타버스에도 사원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메타버스 안에는 그럼 어떤 사원소가 있을까? 자, 물론, 5원소죠. 물, 불, 공기, 흙이 있고 그 네 가지 원소 맨 위에 제5원소로서의 인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자연에도 4원소가 있는데요. 알고리즘, UI, UX, 데이터베이스. 전 이 네 가지가 인공자연이라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4원소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에 인간, 가로 열고 비인간 주체가 제5원소로 자리 잡고 있겠죠. 그래서 바슐라르가 그런 물질적 상상력 이야기하면서 물, 불, 공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과 좀 이렇게 아직 이제 연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에서부터 착안해서 이런 인공자연의 비물질적 상상력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물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공자연에서는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자연의 탄생과 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 바로 알고리즘이고요. 불은 강렬한 어떤 영감, 충돌에서 일어나는 광기 이런 것들이라면 UX, 사용자 경험이 그렇죠. 인공자연 안에서 우리가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강렬한 영감을 받기도 하고 무언가 그래서 어떤 뭔가 촉매가 되죠. 우리의 어떤 그 의식적 활동에. 공기라는 건 자연을 감싸고 있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건 자연스러운 환경이라면 바로 그 공기에 해당되는 게 인공자연에는 UI입니다. 흔히 말해 사용자 환경이라는 거죠. 마지막 흙이라는 건 가장 단단한 토대인데요. 인공자연은 데이터베이스, DB가 바로 인공자연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겠죠.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메타버스와 인문학을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저는 앞으로 시대는 포스트 휴먼의 시대다.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일단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간형을, 우리는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대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랑 다른 고등교육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규정을 하려면 우리 뭔가 제도권 교육과 다른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회적 수요를 따라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때문에 사실 대학이 왜 망가졌느냐? 우리가 대학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낸, 교육부가 만들어낸 수요를 대학이 쫓아가는 거야. 이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코로나 때문에 간호사,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의료 인력을 막 증원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중등교원이 중등에 남아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대를 막 줄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도를 하면 거기에 대학은 막 따라가는 거예요. 대학이 사실은 선도해야 되거든요. 왜? 대학이 고등교육이니까.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대학은 서서히 지금 어떻게 보면 흐트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근대의 종말과 근대 대학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겠지만, 자, 저는 인간이 기술을 만들어냈다면 기술은 다시 인류를 리모델링 합니다. 재창조합니다. 포스트 휴먼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제3의 존재인데 저는 이 제3의 존재가 바로 교감자, 즉 인간과 기술 사이를 넘나드는 교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제3의 존재, 포스트 휴먼일 것이다. 인간과 기술의 교감, 연상과 연산의 교감, 영감과 학습의 교감, 자연과 인공자연의 교감을 통해서 이 포스트 휴먼은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인공자연입니다. 그리고 이 크릭 커넥터는 메타버스라는 인공자연에서 필요한 새로운 신인류이고요. 대학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메타에듀를 실제로 실천한다라고 하면 물론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은 여전히 아날로그식 교육이어도 되고요. 또 교육일 수밖에 없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지대학교가 메타에듀라고 하는 큰 대의에서 메타버스에서 캠퍼스를 만든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교육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인간형, 새로운 어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새로운 선도적인
새로운 지식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교육과 놀이, 학습과 놀이의 경계를 넘어서서 창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리 커넥터. 바로 그게 메타에듀 교육의 심적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만약에 메타버스가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엔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인문학은 뭐냐? 핸들과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메타버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만약에 기술이 폭주하면 그 기술의 폭주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막아줄 수 있는 역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인문학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중간중간 시계 보면서 시간은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또 혹시나 교수님들의 얘기 혹시 좀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 4시 3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제가 준비한 메타버스와 인문학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